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뇌파 교육입니다. 오늘은 뇌파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파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그 BQ2에서 기초율동, 그 다음에 인지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파입니다. 뇌파의 정의입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대뇌 피질, 대뇌가 이제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예, 추체세포는 그 방아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걸 이제 추체세포라고 합니다.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합으로 두피상에서 측정되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경세포들의 정보 교환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포와 세포의 대화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냅스 후 전압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뇌의 전기 생리학적인 활동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베르거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고요. 의식 상태라든가 정신활동, 지각 자극, 신체 생리적 변화, 뇌 질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주 붉은색, 빨강색 빛나는 게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시내스 전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험 준비 교재에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경 전달 물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흥분시킬 거냐, 억제시킬 거냐. 즉, 내가 할까 말까. 그런 거랑 비슷하죠. 시냅스 전 뉴런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쭉 나오면 이쪽 시냅스에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후 뉴런.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때보다 시냅스 받을 때, 이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뇌파입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단채널과 다채널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19채널 이하, 19채널 미만, 19채널 이상 이렇게 우리 의료기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단채널은 19채널 미만, 다채널은 19채널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에 많은 부분을 대고 19채널 이상으로 측정하면서 40분, 50분, 1시간씩 걸렸는데요. 지금은 투채널로 하고 있죠. 그 투채널을 세계 최초로 만든 곳이 저희 파낙톡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19채널과 투채널 다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똑같냐. 벌써 다 했죠. 2000년도에 저희 투채널 뇌파 측정기 의료기가 아니죠. 뉴로하모니를 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네,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이 미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라스 시스템입니다. 이 그라스 시스템은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19채널과 저희 뉴로하모니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 곳은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똑같냐? 좌우 알파, 베타, 세타파 값에 대한 상관계수가 0.916 나타나 신뢰성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나온 논문들이 서울대학교 양궁 선수들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2000년도에 19채널과 2채널 비교했을 때 91.6%가 같다.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대한민국 뇌파 논문의 58%에서 62%가 저희 뉴로하모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심리학과, 서울대 의공학과, 그다음에 고대, 도쿄대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시카고 대학교하고 서울대 그 논문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일본 뇌과학부 신노하라 교수가 뉴라몬의 신뢰성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도 제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채널 뇌파 정확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머리에 이렇게 많이 붙인 걸 다채널이라고 하죠. 이게 화살표로 쭉 따라오면 머리에 하나, 둘, 셋, 네 개, 4채널입니다. 근데 또 옆에 보면 원채널이에요. 원채널.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하나만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채널과 다채널과의 몇 프로가 똑같냐? 이런 논문인데요. 94%입니다. 94%. 그럼 여러분, 굳이 이렇게 1시간 수면 뇌파, 머리 감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채널, 투채널로 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쉽지 않겠냐. 90%가 넘어가면 정확도라면. 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가톨릭 의대 국제성모병원과 제주의 한라병원 있죠. 그다음 저희 파나톡스가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국제과제로 수행한 겁니다. 즉 AI 기반 치매 진단 정확도가 몇 프로가 나왔냐 했을 때 97%가 나온 거죠. 이런 논문은 세계에서 없었습니다. 네. 요 논문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뉴로하모니 제품을 가장 세계적인, 가장 과학적인, 가장 객관적인 뇌파 측정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질문들, 머리에 19개, 126개, 네, 뭐 200개, 이렇게 해야 정확히 보지 않겠냐. 그 부분만 보려면 그렇게 하겠으나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투 채널로 다채널의 뇌파와 90% 이상이 같다면 충분히 단채널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현재는 2000년도에 그런 결과가 밝혀졌는데 이미 25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원 채널도 94%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다채널이 아닌 단채널, 투채널을 어떻게 그렇게 다 볼 수 있냐? 기술이 발달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네, 좌측, 우측 5개씩 있죠. 그쵸? 저도 뇌파를 얘기할 때 5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늘어가면 이렇게 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리해서 뇌파에 대해서 종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은 딱 2개입니다. 뇌파로 본다면 인생은 2가지예요. 잠자는 상태, 잠을 자지 않는 상태 2가지입니다. 그럼 잠은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 그리고 꿈꾸는 상태 2가지죠. 그 다음,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안정을 취하죠. 그쵸? 여러분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막 옷 입고 막 밖으로 막 열심히 그 군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인분들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안정을 취합니다. 그게 알파파. 안정을 취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각성을 하는 거죠. 그게 SM알파. 그 다음, 이제 집중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죠? 그게 집중, 저베타파.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죠? 고베타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죠. 알파파. 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SM알파. 집중해야죠. 저베타. 또 열받죠? 스트레스 받죠? 고베타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쉬어야죠. 휴식. 쭉 쉬고 있다가 다시 일하러 가야겠다. SMR. 열심히 몰입해서 일합니다. 저베타. 이제 쉬어야겠다. 알파파. 이 순간이죠. 전부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뇌파는 두 개. 그다음 기본 상태 뇌파라고 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은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열받고 그래서 요 베타, 고베타가 있는데 하나를 묶습니다. 저베타, 고베타를 묶으면 베타파죠.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델타, 세타, 알파, SMR, 베타. 베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활성 뇌파와 스트레스 뇌파.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순간순간의 아이디어, 감마파. 30일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자는 뇌파, 아주 느린 뇌파, 델타와 세타. 그 당시에 물리학이나 과학적인 1900년대 초반에는 거의 그리스 용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히라버, 델타, 세타, 알파가 붙습니다. 그 다음 속파, 빠른 뇌파는 SMR, 베타파, 감마파. 여기 보시면 아주 천천히 흘러가죠. 1초에 0.1에서 3번 정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1초에 3번 정도 이 리듬이 나온다. 그러면은 델타. 1초에 4번에서 7번. 네, 이렇게 나오죠. 점점 빨라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꿈꾸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타파. 깨우면 8에서 12 휴식 상태 뇌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인간을 훈련시켜서 뇌를 깨운 적이 있는데요. 6헤르츠 뇌파가 나옵니다. 몇 헤르츠면 깨어나는 겁니까? 8헤르츠가 딱 깨면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거죠. 네. 간질이 4헤르츠입니다. 간질 상태 4헤르츠예요.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깨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떤 뇌파가 나와야 합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일 때 안정을 취하고 있다면 알파파가 나와야죠. 근데 깨어있을 때 갑자기 뇌의 모든 영역이 4헤르츠, 3헤르츠 같은 아주 느린 뇌파로 동조화가 딱 돼버리면 간질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질 증상은 SMR파로 15, 15헤르츠 훈련을 쭉쭉 시켜서 4헤르츠를 세타파를 점점 줄여가면서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질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면 어떤 뇌파가 나와야 합니까? 요 델타나 세타 뇌파가 나와야만 점점 알파에서 세타 이 뇌파로 쭉쭉 올라가야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근데 누웠는데 입면하기 전에 SMR파나 저 베타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머리가 활성화되고 이런저런 잡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 잘 때 SM알파나 저베타가 안 나오게 하면 세타, 델타만 나오겠죠. 그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으나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뭐 어떤 남편, 아내와의 뭐 싸움, 뭐 가정 문제, 자식의 어떤 문제, 돈 문제, 사기 문제 이런 원인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이유든 그분들은 결국 잠을 잘 때 각성 상태, 활성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뇌를 훈련시켜서 각성 상태와 활성 상태를 줄이고 델타 세타파를 쭉 세게 해주면 불면증은 아주 간단하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뇌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파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숫자는 암기해야 합니다. 예, 7이라는 숫자, 예, 0.1에서 3 델타파, 4에서 7까지가 세타파, 8에서 12까지가 알파파, 12에서 15 SM알파, 13에서 20, 네, 15에서 20회이 되겠습니다. 저 베타. 그 다음 20을 뛰어 넘어가면 고 베타, 스트레스 뇌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에 저장하시려면 기존에 있던 기억을 꺼내서 접목을 시켜야죠. 네. 아, 7살, 8살 때 초등학교에 가니까 7살 때까지는 아직 뇌가 안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델타 세타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우리 19살 때까지는 학교만 다니면 됐는데 20살 넘어가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겠구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델타파 알아보겠습니다. 델타파입니다. 델타파. 네. 0에서 0.1에서 3입니다. 아주 느린 뇌파입니다. 옆에서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을 때 델타파입니다. 자고 있는데 때려도 우리 아이들 자고 있는 상태에서 번쩍 들어서 침대에다가 살짝 눕혀놔도 그냥 잠들어 버리죠. 뭐 일반 성인들은 어렵죠. 네. 뇌 활동은 최소 상태가 되고 육체적으로 약간의 긴장 상태로 몸을 뒤척이는 것 같은 잠버릇 행위가 나옵니다. 델타파는 가장 느린 뇌파입니다. 뇌 활동이 가장 느리다. 모든 뇌세포들이 쉬려고 하는 거죠. 깊은 수면 상태에서 뇌 전체가 휴식 상태에 빠져 어떤 의미에서는 재충전되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수면을 해야만 아주 개운한, 아주 푹 잤다.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델타파 상태의 수면 상태를 BREM, 램이라는 것은 레프트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급속 안구 운동. 예, 그래서 REM은 꿈꿀 때 나오는 겁니다. 꿈을 꾸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델타파가 수면 상태에서 나오면 정상인데 우리 뇌파 측정할 때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각성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뇌파 측정할 때 잠을 자는 상태에선 거의 측정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얘기 나누시다가 이제 뇌파 측정하는데 각성 상태에서 델타파가 나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수면 상태인데 깨어있는데 델타파가 나와?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상이죠. 그 뇌는 활동하지 않는 지극히 기능이 저하된 상태. 기능 저하. 우리 뇌파는 기능을 본다고 했고, 우리 뉴로피드백은 기능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했죠. 기능. 지극히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어떤 기능? 전두엽의 기능, 측두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두저염의 기능.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변연계, 편도체.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
뭐 시상하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기능들이 저하됐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뇌에서 가장 먼저 노화되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노화되는 곳. 네. 뇌의 옆쪽.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에서 뭐 하냐? 기억력과 청력이 있죠. 가장 중심되는 거. 그래서 요즘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고 이명약청 난청이 생기고 어쨌든 그 기능이 저하된 근데 지극히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 혼수상태, 뇌출혈 등과 같이 뇌가 크게 손상당했을 때 델타파가 나옵니다. 따라서 각성 상태에서 델타파가 출현하면 심각한 뇌기능 저하 상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신생아의 경우 6개월까지는 델타파가 주된 뇌파입니다. 이때는 그냥 델타파니까 다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신생아의 뇌파를 측정했어요. 6개월 됐어요. 델타파가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는데 그 아이한테 지극히 뇌기능이 저하됐다거나 뇌출혈 상태라거나 혼 상태라거나 식물인간 이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뇌파를 측정할 때 그리고 뇌파를 해석할 때 나이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뇌파가 나오냐를 보는 거죠. 일단 델타파가 나왔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델타파가 여러분 언제 나오냐면 몸을 움직일 때 나옵니다. 몸을 움직일 때. 가만히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있고 뇌파를 측정하는데 델타파가 나왔다 하면 식물인간, 혼상태, 뇌출혈 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치매 같은 크게 손상당, 외상성, 그다음에 다쳤을 때 이런 건데 이분이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식물인간도 아니고 혼 상태도 아니고 뇌출 상태도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뇌파 측정한다고 했을 때 혼 상태거나 식물인간, 뇌출혈 이런 분들 뇌파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이 왔는데 델타파가 너무 세게 나와요. 그것은 몸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럼 왜 몸을 움직이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뭘 움직여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조절? 뇌. 뇌가 어떤 기관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쵸? 손가락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다리, 왼발, 오른발 가는 거, 전부 뇌가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몸이 떨려. 예, 손이 떨려요. 이게 뭡니까? 수전증, 파킨슨,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요. ADHD, 자폐, 이런 아이들 전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파를 측정할 때 델타파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꼭 옆에서 봐야 합니다. 보지 않고 뇌파 측정하고 있는데 작동이 잘 되네 하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몸을 움직여서 델타파가 나왔는지 아니면 뇌에 큰 문제가 있어 델타파가 나왔는지를 알려면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5분 20초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핸드폰 카톡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주 미운 분들입니다. 뇌과학 자세가 안 돼 있다. 뇌과학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뇌의 소중함에 대한 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꼭 뇌파 측정할 때 2분 20초라도 2분 20초라도 꼭 몸을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움직이면 이분이
잠자코 그냥 살짝 움직인 건지 아니면 손이 계속 떨리는 건지를 옆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타파 보겠습니다. 세타파 4에서 뭐였죠? 7, 4.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죽을 사자. 치매할 때 7.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세타파 안 좋은 겁니다. 4에서 7. 세타파 나오면 어, 죽을 수도 있다. 치매가 올 수도 있다. 네, 4, 7. 세타파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문을 지키는 신인 야수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세타파는 일반적으로 수면 상태입니다. 주로 렘 상태, REM, 꿈꿀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렘 수면은 델타파 상태의 비렘 수면과 달리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정도의 정신활동을 하지만 육체적 완전히 이완되어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 상태를 역설적 수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국 렘 수면은 꿈을 꾸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개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피곤하겠습니까? 맞죠? 피곤하게 잠을 자도 난 피곤해. 생생하게 여러분 꿈꿀 때 생생하게 이거 내가 지금 현실인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런 생각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부 꿈이라면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 개운한 뇌파는 바로 델타파. 개운하지 않다? 세타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성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 세타파가 발생한다. 그러면 뇌가 수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뇌 기능 저하 상태. 아까 델타파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 상태고 요 세타파는 뇌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수업 중에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뇌가 세타파 상태라면 뇌가 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주의 산만하고 이런 아이들은 전부 무슨 파? 세타파. 얘 공부 못한다. 너 왜 공부가 안 되니? 너 누구 닮았니? 아, 얘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뇌가 세타파니까. 네. 뇌가 자고 있으니까. 세타파가 너무 강하면 뇌 입장에서 볼 때 각성 상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유도하여 깨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극들을 찾게 되는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며 행동도 자극적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ADD, ADHD라고 합니다. 불쌍한 거죠. 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 자신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뇌만 좀 관심이 있다면, 아,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구나. 제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겠고, 아니면은, 야, 쟤 또 뛰어다닌다. 쟤는 왜 저러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ADD, ADHD들은 아, 이 애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줘야죠. 기승전, 뇌기능 정상화, 자폐나 정신지체, 언어장애, 발달장애, 무슨 파? 세타파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을 올리고 주의 집중력을 키우려면 뭐부터 억제해야 합니까? 세타파.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서 이 아이가 세타파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보고 세타파가 너무 많다 하면 세타파를 없애주는 SMR파 훈련에서 세타파를 완전히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발달장애가 정상으로, 언어장애가 정상으로, 자폐가 정상으로, 정신지체가 정상이 되는 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는 유아들의 주된 뇌파입니다. 이때 신경 네트워크가 활발히 구축된 시기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특히 5세, 5세, 6세, 6살, 만, 예, 이럴 때 결정적 시기죠.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뇌가 만드는 시기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5살, 6살 때 이 아이에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 교회로 다닐 수가 있고요. 절에 가면 예, 절로 다닐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 신경 네트워크의 90%가 7살 때까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면 정말 6살, 7살 때 뇌파 훈련 시키면 그럼 하루에 몇 분? 15분 시키면 IQ는 인지능력 10에서 20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시대? 아니요. 그건 권력자들의 얘기죠.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뇌를 알면 6살, 7살 아이들 전부 영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25년이 됐는데 이걸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진구 교수님이 저희 걸로 2000년도에 대구에서 5살에서 7살 아이들 30명 이틀에 15분 하루에 15분도 아닙니다. 이틀에 15분 딱 훈련시켰는데 한 달부터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약간 늦게 효과 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3개월 되니까 결론은 참여한 전원 IQ 10에서 20이 향상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거를 미국 심리학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하면 그냥 그런 아이가 되는 거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아이가 되는 거죠. 저는 다 시켰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아주 흐뭇합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예, 뇌세포가 파괴되고 신경 네트워크가 파괴돼가면서 70세 때부터 뇌파가 세타파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약해지고 옛날 기억만 떠오르게 되죠.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델타파로 바뀌는데 치매 단계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3, 4, 50대가 세타파가 과잉되면 기억력 떨어지고 쥐도 산만하고 육체적 노화도 빨라집니다. 노화의 노화의 가장 큰 적은 세타파입니다. 뇌가 노화되면 당연히 육체도 노화되죠.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키도 안 크죠. 또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포 재생.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세포들 재생이 잘 안 되죠.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안티에이징이다. 뭐 영노화, 항노화. 근데 뇌를 빼놓고 항노화한다? 항노화에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젊어지고 싶으면 세타파를 억제해야 합니다. 예, 세타파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또 세타파 나옵니다. 아까 야누스라가 있는데 명상 참선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세타파가 나옵니다. 의식이 맑고 각성되고 육체적으로 평화롭게 안정되어 뇌가 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도 맑은 정신 상태를 관찰하고 인지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상태와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인데 수면 상태의 세타파는 내가 의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위 눌린다고 하죠. 도망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명상 상태의 세타파는 내가 의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감마파가 출현하게 됩니다. 밑에서는 세타파가 쫙 나오면서 가끔 불꽃놀이 하듯 감마파가 펑펑펑 터져요. 감마파가 뭡니까? 정보 결합 상태. 아이디어가 쭉쭉 나올 때 감마파가 터지죠. 네. 그래서 세타파는 아이들한테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어른들한테는 치매, 명상할 때는 깊이 명상하시는 분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네. 제가 델타파하고 세타파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안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 레프트가 파랑색, 라이트가 빨강색이죠. 좌측 뇌가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측 뇌는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 예, 0, 2, 4, 6, 8 돼 있는데 이게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주파수. 그 다음 0, 4, 8, 12, 16, 20은 세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0에서 4, 0에서 4 주파수, 0에서 4 헤르츠가 무슨 파라고 했죠? 델타파라고 했습니다. 4에서 7까지는 무슨 파? 세타파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아니, 눈을 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델타파는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델타 세타파는 잠자는 뇌파예요. 그 잠자는 뇌파가 여기 12, 16, 20처럼 세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0, 4, 8처럼 약하게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수면 뇌파는 깨어있을 때 안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좌측 뇌처럼 파랑색처럼 이렇게 한 8 이하로 약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측 빨강색으로 표시되는데 우측 뇌는 델타 0에서 4 구간이 엄청 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엄청 세다. 델타파가 세면 아까 어떤 증상이 의심된다고 했죠? 뇌졸중, 식물인간, 외상적 뇌손상. 그쵸? 그게 의심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 오른쪽 뇌기 때문에 반대편, 몸은 반대죠. 뇌는 오른쪽, 몸은 좌측이 되죠. 그러니까 좌측 손가락이나 좌측 다리를 이렇게 흔들었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뇌파를 측정한 사람은 정확히 할 수가 있죠. 왜? 옆에서 봤으니까. 아, 이 사람이 오른쪽에 수전증이, 아니, 몸의 왼쪽에 수전증이 있거나 파킨슨 질환이 이쪽에 있구나. 이 사람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쪽이 마비가 됐구나, 왼쪽이.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거나, 예,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델타파를 볼 때 뇌파를 측정하는 순간에 2분 20초 측정하고 2분 20초 동안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파를 측정할 때 2분 20초는 옆에서 꼭 지켜보셔서 이분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몸을 떨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즉, 이 델타파에서 이 뇌파를 그냥 저한테 주고 어떤 상태라고 물어보면 몸을 움직였을 수도 있고 만약 몸을 안 움직였다면 오른쪽 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을 움직였다면 몸의 좌측에서 파킨슨 질환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이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 뇌파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세타파는 4에서 7구간입니다. 4에서 7구간. 이렇게 좌측 뇌처럼 약하게 4 이하로 나와야 정상이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쪽 구간,
여기가 주파수구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 주파수입니다. 0에서 4가 무슨 파? 깊은 수면의 파, 델타파. 4에서 7은 무슨 파? 4에서 7은 예, 여기는 세타파.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이쪽 구간이 델타 라인. 네. 7까지, 이렇게 해서 7까지, 이쪽 라인은 무슨 구간? 세타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시는 분은 채팅창에 이해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뇌파를 보겠습니다. 어, 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 구간, 이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이게 이해 안 되시면 뇌파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뇌파 훈련하시고 뉴로피드 훈련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 구간은 세기, 세기. 0에서 4까지는 델타. 예. 0에서 아니 4에서 7은 세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쪽 뇌파와 이쪽 뇌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분하고 이분하고 자, 이분을 A라는 분으로 얘기할게요. A. 이 사람을 B로 얘기할게요. 자, 델타파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 그쵸? 세타도 이 정도 구간이고, 이분은 델타 세타가 아주 약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에 A가 좋은 뇌예요? B가 좋은 뇌예요? 써주십시오. 그쵸? 당연히 B죠. 제일 먼저 맞추신 최승현님께는 제가 뇌과학 책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카톡창으로 주소 보내주셨죠?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델타 세타는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완벽한, 아주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뇌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델타 세타는 약하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 전부 다 내려와야 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그 다음 델타 세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델타 진폭이 크고 느리다. 깊은 수면 상태다. 네, 깊은 수면 상태다. 그 다음 신생아는 6개월 정도 대파다. 정상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거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암기하십시오. 정상인에게 발생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 혼상태, 식물인간, 뇌출혈, 뇌병변, 외화성 뇌현상, 치매, 파킨슨.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여러분 16에서 20까지 올라갔다 하면 이거 의심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ADHD, 자폐, 발달장애, 지적장애 전부 이렇게 16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세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저희가 200만 명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로 딱 봤을 때, 아이고, 빅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태 12에서 16 정도 나올 때 델타파가 8 이하면 괜찮습니다. 델타파가 8 이하면 괜찮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세기가. 근데 12에서 16 구간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냐면 안구 근육의 문제, 안구 근육 때문에 시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목덜미가 경직돼 있어요. 어깨가 굳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에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탄성이 없었다는 거죠. 경동맥에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되니까 뇌에 혈액 문제가 생깁니다. 뇌가 피곤해지고 뇌 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통입니다. 예, 두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이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데이터에서 나온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다 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그 뭐 두통이나 뭐 귀에 뭐 이렇게 소리 잘 내시거나 혹시 목은 뭐 이렇게 부드러우신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요 전혀 안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랬을 때 내담자가 아니요 저는 그런 문제 없는데요. 믿지 마십시오. 네. 델타파가 높은데요. 그분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뇌파를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뭐 문제 없는데 그렇게 다 넘어가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막 신경 쓰면서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 아 진짜 당신 편도통 있는 것 같은데? 아 편도 있지 않나요? 따지면서 하지 마세요. 네, 네. 상담은 7, 80%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분이 뇌파를 측정하고 궁금해하는 거 답변해주고 그다음 문제점이 얘기하게 저희한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그걸 들어주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원하는 것을 저희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사주팔자처럼 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라면. 일반적인 분들은 묻고 다른 분들은 이런 상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델타파가 세게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심각한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대요. 이게 산소 불충분이나 목덜미 어깨 붓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더 지속되면 그 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아유 뭐 그래 뭐 조심해야겠죠 했는데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뒤에 엉성한 발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전화번호 뒷번호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전에 델타파가 세게 높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와 뇌파가 이렇게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이 나 이런 증상 없는데요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분이 몰랐던 것이 폭발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뭐 나비 효과처럼 한 개의 어떤 오차도 잡아서 설명해 주시고 예,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믿고 설명해 주시고 듣는 거 위주로 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눈 깜빡임이나 몸 흔들림 이건 자파라고 보죠. 몸을 막 흔들어요. 네. 그 ADHD 가만히 못 있죠. 자폐야 막 소리 지르죠. 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 아까 저희 세타파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뇌 스스로가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자극을 찾으러 다닌다. 예, 그런 거죠. 세타파입니다. 세타파. 예, 수면 상태, 꿈꿀 때 나온 뇌파였고 명상 시에 깊은 이식 상태에 나올 수도 있고 정상 성인의 문제라면 노화, 기억력 감퇴, 일반적인 아이라면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 중독, 하여튼 안 좋은 거 세타파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델타 세타파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5분 쉬고 알파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알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파는 수면과 수면이 뭐였죠? 델타 세타와 활동, 베타파죠. 수면과 활동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뇌가 본격적 활동하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상태, 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성인의 기본 뇌파로서 아까 8에서 12라고 했죠. 그래서 정상 성인의 기본 뇌파는 요 8에서 12, 알파파를 얘기합니다. 뇌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알파파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 알파파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휴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휴식이 너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뇌가 멍하고요.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안정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는 알파파죠. 육체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는 뭘까요? 육체적인, 육체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는 자, 1번 세타파, 2번 델타파. 세타파일까요? 델타파일까요? 육체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 몸떨림, 즉 델타파가 육체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휴식으로 뇌가 안정된 사람들은 좌뇌와 우뇌에서 알파파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적응 능력을 가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서지능이라고 정서지능. 정서지능.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면 성공할 확률과 정서가 안정됐을 때 성공할 확률은 정서지능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얘기합니다. 그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측정하고 볼 수가 있는 곳이 우리 뇌파 BQ2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딱 보면 이 친구가 사회생활 잘하고 성공할 건지 못할 건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좌뇌 우뇌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감정의 균형이 깨집니다. 알파파가 우세하면 좌측 알파파가 우세하면 성격이 부정적, 내성적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합니다. 좌측 알파파가 강하면 우울증. 반면에 우뇌 알파파가 강하면 긍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성격이 밝습니다. 너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울증 환자는 좌뇌 전두엽에서 그쵸? 좌측이 우측보다 강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조울증 환자는 우뇌 좌뇌가 강한 알파파 상태를 교대로 만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뭡니까? 좌측이 강해지면 우울하고 우측이 강하면 막 웃고 다니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게 조울증이죠. 따라서 좌뇌 우뇌 알파파의 균형을 잡아주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어떻게 쉽게 치료가 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3개월 정도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아주 쉽게 어떠한 약물 없이 어떠한 부작용 없이 약물 다 끊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알파파가 수면의 활동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좌우뇌에서 알파파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델타, 세타, 알파파 1, 2, 3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각성 뇌파가 있습니다. 잠잘 때 어떤 뇌파가 나와야 합니까? 잠을 잘 때는 세타파와 델타파가 나와야죠. 잠자야 하니까. 즉, 어, 활동파인
베타파가 오히려 활성화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 베타파 안 나오게 하고 세타파, 델타파가 나오게 하면 잠은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도 알파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면 균형이 잡혀주기 때문에 잠을 푹 자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까지 알파파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제가 해보니까 우리 뉴로 피드백, 뉴로 하모니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 수면 상태부터 좋아집니다. 수면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깊은 델타파 수면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델타파 수면을 취하게 되면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육체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그 다음에 몸이 재충전된다는 거죠. 그럼 몸이 재충전되기 때문에 이 몸에 관련된 혈압 문제, 뭐 호르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또 나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SMR파입니다. 신기하게도 델타, 세타, 알파처럼 그리스어로 하다가 SMR, 미국. SMR이 뭐냐? 센소리, 할 때 S, 모터, 운동 피질 할 때 모터, M, 그다음에 리듬 할 때 SMR이 되겠습니다. 미국 UCLA 베리 스톤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파장대는 12에서 15.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변하는 중간 과정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휴식 아니고 어떤 맑게 각성되는 뇌파, 예, 각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 예, 주의력이랍니다. 주의력, 주의, 주의력 뇌파랍니다. 주의 집중할 때, 주의 SMR, 집중 저베타, 주의 집중. 네, SMR파는 주의입니다. 그 주의가 뭐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타파가 수면 상태를 나타내는 뇌파이기 때문에 세타파와 SMR의 비율은 각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 조엘 로바 교수가 학습장애아들은 세타파가 SMR파에 비해 강하다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정상 성인은 2대 1이 나와야 합니다. 세타파와 SMR파의 비율이 2배 정도, 2대 1 정도 나오면 정상. 근데 이게 3대 1, 4대 1, 5대 1 가면 갈수록 세타파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뇌가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1, 4대 1, 5대 1로 갈수록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인지 기능이 안 좋은 거고 학습장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간질, 자폐, 학습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는 델타 세타파가 강해 뇌가 수면과 비슷한 상태로 각성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SMR파로 이 세타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SMR을 강화시켜주면 정신적으로 맑게 각성되고 발작, 경련이 없어지고 행동이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파파, 8, 9는 저알파, 10, 11은 고알파인데 우리 뉴로 피드백 훈련의 목표는 11Hz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1Hz는 서울대학교 가는 뇌파, 10Hz는 인서울, 9Hz는 지방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겠네요. 네. 편집해 주시고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 1등부터 5등 하는 친구들이 11Hz 나옵니다. 1초에 한 개의 전압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쉽게 더 말씀드리면 1초에 한 개의 정보를 더 처리할 수 있다. 1Hz지만 이거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1Hz 우리 최고 우리 뉴로피드의 목표 11Hz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제자분들을 가장 최고의 위치로
뇌가 좋아야 뭐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뇌를 만드신다면 11Hz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들 11Hz를 만들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암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느린 아이, 8, 9. 느리니까 공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1초에 11개 정보 처리하는 친구하고 1초에 9개 정보 처리하는 친구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분들을 11Hz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겁니다. 각성 상태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발생해요. 정상 성인의 배경 뇌파입니다. 기초 페이징 리듬, 기초 율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이라면 9Hz, 10Hz, 11Hz가 나와야 하고 이 주된 뇌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 뇌를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너지고 점점 내려가서 7이 나온다는 거죠. 7이 무슨 파였습니까? 세타파. 세타파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꿈꿀 때, 잘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뇌파가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뇌 기능이 저하됐다.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 보는 겁니다. 알파 차단, 알파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뇌가 안정이 되니까 알파파가 강하고 눈을 뜨면 시각적 정보들이 뇌로 들어오니까 알파파가 약해지는 현상을 알파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눈을 뜨나 감으나 알파파 변화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자야 하는데 눈을 뜬 상태랑 같아요. 이런 상태를 역설적 알파 차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장애, 졸림, 수면 부족, 기면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엽 좌측 알파가 강하면 우울증적인 소견이 있다. 그다음 우측 좌측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적인 성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SM알파는 8에서 12로서 세타 대 SM알파 비율이 2대 1이면 정상, 3대 1, 4대 1, 5대 1로 올라갈수록 기능은 저하된다. 브레인맵입니다. 브레인맵. 브레인맵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인맵에 보시면 셀타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셀타에 노란색이 돼 있고 약간 왼쪽이 살짝 연두색이고 오른쪽이 살짝 녹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코를 얘기합니다. 코. 위에서 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좌측 뇌, 오른쪽은 우뇌가 되겠죠. 그래서 뇌파 세기를 저희가 색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뇌파가 너무 세게 나온다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뇌파가 약하다 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네, 색깔로. 그럼 이분은 뭡니까? 델타파가 너무 세네요. 그럼 아까 델타파 배웠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다. 그리고 지극히 뇌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몸을 떨었냐 안 떨었냐. 뇌의 문제냐? 몸의 문제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떨은 거냐? 이걸 이제 델타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세타파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좌측 뇌가 인지에 문제가 있냐? 우측 뇌 인지에 문제가 있냐? 그쵸? 그러면 좌측에서 하는 뇌의 기능이 있겠고 우측에서 하는 뇌 기능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세타파가 좌측이 강해요. 세타파가 좌측이 강하다. 좌뇌가 세타파가 강하다면 좌측 뇌가 하고 있는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세기, 상대세기란 말이 나오는데 절대세기는 그 뇌파 자체의 세기를 보는 거고요. 상대세기는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냐 이걸 보는 겁니다. 주로 브레인맵을 볼 때는 눈을 감았을 때를 보고요. 어, 세타 대 알파파에 비교할 수도 있고 세타 대 SMR 아까 스테니시 대학 조엘 로바 교수가 얘기했죠.
2대 1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세타파 5.15 대 4.68이에요. SMR8은 1.84 대 2.30입니다. 좌측내를 비교하겠습니다. 좌측내가 세타파가 5.15고요. SMR8은 1.84입니다. 약 몇 배 차이 나죠?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오른쪽은 4.68 대 2.30입니다.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좌측이 더 좋은 뇌예요? 우측이 더 좋은 뇌입니까? 우측이 더 좋은 뇌구나. 그러면 우측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란색이 좌뇌, 빨간색이 우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뇌파를 보면 파란색 좌뇌가 높아요. 8에서 12 구간. 좌뇌가 높죠? 좌뇌가 높으면 무슨 증?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좌측이 강하면 무슨 증? 네. 좌측이 강하면 우울증. 예, 우울증 성향이 있다. 이게 반대면, 예, 이 반대면 양극성 장애, 조울증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딱 좌뇌, 우뇌 이렇게 모양만 봐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이 더 삐쭉하게 올라와 있죠. 좌측이 더 세다. 예, 이쪽 부분, 이쪽 봐도 이 구간, 여기는 없죠. 그렇죠? 이 구간, 이건 또 없죠. 이분은 좌측 뇌가 세다. 예, 그러면은 알파파 구간도 여기 보면 이렇게 좌측이 세기 때문에 우울증적 성향이 있다. 예, 브레인맵 보시겠습니다. 알파가 좌측이 6.17, 우측이 3.10. 배운 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좌측 알파파가 우측보다 강하면 부정적, 내성적, 우울증적 성향이 강해진다고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베타파 보겠습니다. 저 베타파는 13에서 학습, 암기, 계산, 정신활동 시 발생되기 때문에 활동파라고 부릅니다. 학습 능력, 저 베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죠. 집중. 예. 집중해 할 때 집중이 저 베타파입니다. 저 베타파 13에서 20. 저 베타. 근데 20 이상이 고베타파인데 필요 이상으로 과부하 걸리는 겁니다. 뇌 스트레스죠. 뇌 효율성이 떨어져 집중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베타, 아니, 고베타파. 예. 고베타파는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베타파 13에서 30. 저 베타파가 20까지. 21에서 30이 고베타파. 근데 전두엽에서 좌측이 강하다. 좌측 저 베타파가 강하다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근데 적극이 너무 지나치면 공격적이 되죠. 간섭적이고. 우측이 강하면 소극적인 태도가 됩니다. 이게 소극적이 너무 강하면 폐쇄적이 되는 거죠. 네. 더 베타파. 네. 계속 여러분 할 겁니다. 예. 계속 제가 반복할 거니까 들으시면 암기가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마파 31에서 100까지 해서 저희는 가마파는 잘 보지 않고 30까지 구베타파까지 봅니다. 그래서 0에서 4 델타파 요 붉은색 구간이 세타파 이쪽 파란색 구간이 알파파 12에서 15 구간이 여기까지가 SMR 16에서 20까지가 저베타 그리고 여기가 고베타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4 이하로 8 이하로 델타 세타가 아주 약하게 나오고 있으며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으면 당연히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별표 한 10개를 쳐도 예, 됩니다. 뭐냐?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위에 있어야 한다. 잠자는 뇌파보다 안정된 뇌파가 높게 나와야 한다. 반대로 세타파가 높게 나오고 알파파가 이렇게 약하게 나온다. 그럼 세타파는 노화뇌파, 노화뇌파고 아주 잠자는 뇌파이기 때문에 뇌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한테는 뇌가 노화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약하게 나오고 무조건 알파파는 세타파보다 높게 나와야만 정상 뇌파입니다. 네. 그다음 자파 있습니다. 자파. 예, 눈 깜빡이는 거, 몸 움직이는 거, 땀 닦아야 합니다. 근육 긴장, 맥박 이거 안정을 취하고 이 악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자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네, 하셔야 합니다. 네, 뇌파 측정기 전극 불량, 연결 케이블 흔들림, 비고장. 네, 요거 이제 어,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하기 전에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밴드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2분 20초 정도 뇌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런 뇌파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근데 전극 불량하거나 연결 케이블이 흔들리거나 기계 고장이면 그냥 뇌파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뭐 신호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뜬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측정기에 문제가 있던가? 왜? 근데 측정기가 저희가 나갈 때는 전부 이걸 검사하고 나가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외부 환경에서 옆에다 측정하고 있는 옆에 스마트폰이나 전자파 많이 나오거나 정전기 나거나 막 책상 흔들거나 하면은 당연히 자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A가 좋은 뇌파입니까? B가 좋은 뇌파입니까? 네. 딱 봐도 아시겠죠? 네. 딱 봐도 B가 좋은 뇌파입니다. 왜 좋은 뇌파입니까? 델타파. 여기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 세타파가 약하게 나오고 알파파가 높게 나왔죠. 그쵸? 이거부터 무시합니다. 2D 스펙트럼부터 델타, 세타, 알파 봐야 돼요. 예. 델타 약하게 나오고 세타가 약하고 알파파가 10 구간에서 살짝 이렇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Hz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뇌파 유형 비교해 보겠습니다. 뇌파 유형. 뇌파 유형 비교는 뭐냐면 딱 보면 이분이 좋은 뇌파냐 안 좋은 뇌파냐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뇌, 건강하지 않은 뇌입니다. 자, 건강하지 않은 뇌예요. 이게 건강한 뇌입니다. 아시죠? 차이 훨씬 나죠? 딱 뇌파 측정하면서 2분 20초 동안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델타파가 0에서 4 구간인데 147, 델타 구간 4에서 7 세타 구간이 아주 약하게 나오고 요 10Hz 알파파 구간이 이렇게 높게 올랐습니다. 즉 세타파보다 계속 반복합니다.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정상. 근데 여기 보시면 10Hz인데 델타와 세타가 델타 세타가 알파파보다 델타 세타가 높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강한 데란 뭐냐? 델타 세타가 안 나와야죠. 폐하식 기출활동, 기출활동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만 나와야 합니다. 저베타파 안 나와야죠. 왜 안 나와야 돼요? 편안한 상태로 측정하는 거지. 뭐 수학 문제 풀거나 뭐 집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베타파 안 나와야죠. 편안히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왜 스트레스 뇌파가 나옵니까? 자운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좋은 뇌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가 샥, 샥, 샥 이렇게. 예.
이제 파란색,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예, 똑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아이고 떨어졌네. 똑같이 이렇게 가야 하고 주파수를 그린다면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주파수를 그린다면은 여기가 4까지, 여기가 7까지, 여기가 딱 내려오니까 10이나 뭐 11. 그래서 점점 이제 내려가서 바닥을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건강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막 나왔다. 건강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정상 뇌파입니다. B는 스트레스 불안정 뇌파입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무슨 뇌파만 나와야 합니까? 눈을 감으면 알파파만 세져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부분 보시면 여기 40초에서 100초 구간에 눈을 감으니까 파란색만 나오죠. 파란색만 나온다는 게 뇌파가 약해졌다는 거고요. 중간에 이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산맥처럼 하얗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알파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아주 건강한 사람. 눈을 떴는데 저 뒤쪽에서 이렇게 높이 솟구쳤다. 그러면 델타 세타파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축, 시간. 예. 여기가 이제 눈을 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거든요. 1차 개안, 폐안, 2차 개안. 그래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은 상태. 상당히 뇌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아까 세기 얘기했습니다. 세기. 이쪽은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주파수. 3D죠. 3D. 사진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10, 20, 30, 40, 50. 이쪽은 세기. 0, 4, 8, 7, 16은 주파수. 이쪽은 시간.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초 이렇게 보는 겁니다. 3D까지 봤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뇌파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뇌파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다시 눈을 뜨나, 똑같이 이렇게 뒤에서 빨갛게 막 뜨는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뇌파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열심히 해서 기초활동하고 인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세기. 세기가 뭐냐? 동시에 발화되는 신경세포의 합. 세기는 3에서 8 정도 세져야 좋은 겁니다. 절대세기, 상대세기 나오는데 절대세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세기값. 상대세기는 100으로 나눴을 때 뭐 몇 프로는 델타파가 몇 프로 차지하냐, 알파파는 몇 프로 차지하냐 이걸 보는 거죠. 코헤런스, 코헤런스는 좌우내의 협응력을 보는 겁니다. 동시에 좌측 뇌와 우측 뇌가 잘 협동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 요게 코헤런스, 이쪽이 세기, 이쪽이 헤르츠,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뭐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9, 10, 11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세기 3에서 8 정도 세기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 코헤런스 0.8, 0.8 돼 있는데 좌측의 뇌와 우측의 뇌가 80% 정도 잘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초율동은, 기초율동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나오는 리듬입니다. 기초율동과 배경뇌파,
폐안시 리듬을 얘기하고 눈을 감았을 때 나오는 리듬이고 기초혈동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기초혈동이라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고요. 정상성인은 알파파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5살 때는 6Hz가 나와야 하고요. 7살 때는 7Hz, 10살 때는 8Hz, 15세 이하는 9Hz, 10에서 45세는 9에서 10, 11, 50세 이상 9Hz, 70세, 80세, 87 나오면 안 되고 계속 9, 10, 11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암기할 때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15세부터는 무조건 9Hz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7살 때는 7Hz예요. 77 숫자 똑같죠? 예. 간단하죠? 5살 때는 6Hz, 7살 때는 7Hz, 10살 때는 8Hz가 나와야 하고 15세부터는 전부 9Hz가 나와야 합니다. 10살인데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뇌파가 몇 Hz 나와야 돼요? 8Hz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10살인데 6Hz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느리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화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나와버리죠. 10살인데 8Hz 나와야 하는데 9Hz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자기 나이 때보다 아주 더 빠른 좋은 뇌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사항 해볼까요? 네. 5살 때는 6Hz, 7살 때는 777, 예. 10살 때는 8Hz, 15세부터는 전부 9, 10, 11 나와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뇌파는 몇 Hz? 11Hz가 최고의 뇌파다. 영재 뇌파, 수제 뇌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의 기초혈동, 경도 이상의 기초혈동인데 TV에 나온 걸 저희가 캡처한 겁니다. 5분 만에 치매 위험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뇌파 신호가 7.5Hz 이하일 경우에는 치매 위험군,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한다. 왜? 7Hz가 뭡니까? 7Hz가 무슨 파? 세타파이기 때문에 세타파. 그래서 9 내려와서 8 내려와서 7로 가면 이제 뇌가 자기 시작한다. 예, 잠잘 때 정도의 뇌 상태, 치매 위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5분 만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초혈동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혈동. 기초혈동은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그러면 이 사람이 30살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초율동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알파파에서 보는 거예요. 예. 정상 성인의 기본 리듬이니까 알파파는 8에서 12 구간입니다. 자, 8에서 12 구간. 어디 있습니까? 8에서 12 구간이죠. 여기에서 세타파보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합니다. 세타파보다 높은 알파파가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쪽 구간보다 높은 것이 여기에 딱 피크가 있죠. 이 피크죠. 그죠? 이게 쭉 내려오니까 몇 헤르츠입니까? 9헤르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번엔 몇 헤르츠입니까? 네,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높죠. 살짝 높죠? 딱 내려오니까 9헤르츠. 네.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몇 헤르츠입니까? 아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이분은 기초 율동이 몇 헤르츠입니까? 네.
10Hz. 쉽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뭐예요? 4에서 7. 이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코헤런스 보겠습니다. 코헤런스. 코헤런스는 0.8 이상이 돼야 합니다. 좌뇌 우뇌의 협응력이, 좌뇌 우뇌의 협응력이 80%는 같아야 합니다. 얘는 뭡니까?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 10Hz니까 여기 10Hz예요. 10Hz인데 협동 가능성은 0.6,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뇌가 협동을 잘 못한다. 자, 2분은 몇 헤르츠입니까?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몇 헤르츠죠? 네. 김민아님, 제가 또 책 한 권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10헤르츠. 네, 책 신청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은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보는 겁니다. 세타파, 여기 4에서 6, 7 구간, 얕죠? 약하죠? 그 다음에 알파파가 쫙 올라가 있어야 돼요. 10헤르츠. 그쵸?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동시성. 10헤르츠니까 10헤르츠의 동시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0.8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좌우의 협동성도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활동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활동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뇌파. 그래서 15세 이상은 90, 10일이 나와야 합니다. 90, 10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이가 발달 정도, 노화 정도, 아이는 발달 정도, 어른은 노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별은 상관이 없고요. 주파수는 1초 안에 진동하는 횟수. 뇌파 세기는 두피상에 측정하는 마이크로볼트라고 얘기하는데 뇌파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뇌파 세기. 즉, 이런 거죠. 이 뇌세포가 있고 뇌세포가 있습니다. 쭉 연결되죠. 신경망을 막 보내요. 여기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3에서 8 정도라는 거죠. 예. 요 구간 3에서 8 정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세기가 잘 나오고 있다. 잘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약해져요. 2, 1밖에 뇌파가 약해진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거나 이 통로가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3 이하가 되면. 근데 이게 너무 또 세요. 10, 11 막 이렇게 나와요. 뇌파 세기가. 그러면 막 쏟아붓는다는 거죠. 한쪽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화났을 때. 와, 막 그랬을 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뇌파 세기는 3에서 8. 주파수는 9에서 11. 일관성은 0.8. 예. 그래서 1까지 가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0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 해석 방법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용이에요. 주피크, 부피크가 나오는데 좌측에 8Hz, 우측에 8Hz. 부피크는 주로 세타파에서 옵니다. 세타파 쪽. 주피크는 주로 알파파 쪽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파파가 높아야 돼요? 세타파가 높아야 돼요? 그쵸? 알파파가 높아야죠. 근데 이분 보니까 세기를 보니까 5점대고 이 세타파가 4에서 7이죠. 예, 5가 나왔는데 3.69, 3.46이에요. 다행히 가능하다. 다행히 가능하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좌뇌에서 나오는 8Hz와 우뇌에서 나온 8Hz가 0.98 아주 좋다. 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이냐? 8살이다 하면은 이 아이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20살이다 하면은 90, 11이 나와야 하는데 8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 뇌가 노화되는 사람이다, 이게. 발달이 덜 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게 나와야 합니다. 부피크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약해야 돼요. 이게 약해야 합니다. 주피크보다 강하게 나오면 당연히 세탑하니까 이게 강하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조건 90, 11 나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물론 부피크에서 90, 11이 나왔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부피크가 세타파일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타파일 경우에 세기는 약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피크가 연령대보다 낮게 나오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당연한 거죠. 90, 11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부피크가 세타파가 더 세게 나왔다. 예. 이쪽 부피크가 세게 나왔다 보면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에 왜 뇌 다른 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측두엽 문제가 많다. 왜? 뇌가 가장 먼저 노화되는 곳이 어디다? 측두엽이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 뇌 옆에 이제 우리 소리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측두엽, 머리 옆에 기억력, 뇌 옆에 이제 해마가 있는 거죠.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호런스는 0.1.0, 1.0에 가까울수록 좋다. 좌우 연결이 좋다는 것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좌측만 강해요. 좌측만 강하면 좌측 뇌기능만 좋아요. 그럼 좌측 뇌기능이 뭐하냐? 따지고 분석하고 추리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봐. 안 좋죠. 인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우측이야. 우측은 이제 감정 내거거든요. 너무 감정적으로 봐.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적절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인지. 인지. 인지 아닌지 인지입니다. 인지. 네. 인지값은 주피크, 부피크, 코헤런스, 그다음에 각 밴드별 상호관계를 종합해서 점수한 겁니다. 그래서 24점 이상이면 정상, 40점까지 났습니다. 40점. 우리가 왜 40점으로 해놨냐? 치매 점수가 40점입니다. 치매, MMSE라고 하는데 이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24점 이상이면 정상, 20에서 24면 의심, 인지기능 의심. 20 이하면은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적장애, 발달장애.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치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24점 정상, 의심 20, 23, 저하 20. 네, 좌측, 우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은 다 전부 문제지만 한쪽은 높게 나오고 한쪽은 얕게 나왔어요. 그러면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지 보겠습니다. 순서입니다. 1번 나이를 봅니다. 뇌파 이제 보는 거예요. 2번 2D 스펙트럼을 봅니다. 3번 기초율동 좌뇌우의 헤르츠를 봅니다. 이 순서입니다. 나이 보시고 나이대에 맞는 기초율동 그다음에 2D 스펙트럼 이거 보시고 세 번째 헤르츠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몇 헤르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를 해석해야 돼요. 나이를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나이를 50세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50세면 몇 헤르츠가 나와야죠? 9, 10, 11헤르츠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뭘 봅니까? 두 번째 2D 스펙트럼을 봅니다. 2D 스펙트럼을 볼 때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약하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분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하죠? 그럼 이분 몇 헤르츠입니까? 예, 이분 몇 헤르츠 한번 써보십시오. 9헤르츠죠? 예, 8과 10 여기 9헤르츠 아닙니까?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여기 기초율동 여기 와서 9회째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사람 몇 회째야 하면은 여기부터 봐요. 3번부터 봅니다. 완전히 뇌파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오류입니다. 여기서 잡는 겁니다. 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세기는 3에서 8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3에서 8. 그 안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기는 적당히 잘 나온다. 잘 전달이 되겠다. 그 다음, 동시성. 코헤런스는 0.94. 좌뇌의 구헤르츠와 우뇌의 구헤르츠가 94% 일치한다. 좌뇌에 있는 뇌세포가 500억 개, 우측에 있는 뇌세포가 500억 개가 동시에 잘 협응한다. 해서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뇌입니다. 자, 이분은 몇 회째입니까? 이분 몇 회째예요? 이분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8이 높아요? 9가 높아요? 8이 높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8회째예요. 근데 나이가 50세인데 8회째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건강하지 않다. 뇌가 노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회째 나왔고, 예, 이거 뇌파석에는 괜찮고, 괜찮습니다만, 기초율동이 뇌파의 90%를 차지해요. 뇌파 분석의 90%. 이게 뇌 나이거든요. 그러면 인지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분은 정상이죠. 이분도 정상이에요. 그쵸? 24점 이상이니까. 그러면 뇌가 노화되고 있는데 뇌 인지 능력은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8헤르츠 안에서 8헤르츠 상태의 뇌에서 인지 점수가 32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8헤르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뇌가 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은 좀 좋으시나 그래도 뇌가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뇌 훈련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값은 기초 율동을 중심으로 잡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분의 기초 율동은 뭡니까? 네. 요 A분의 기초 율동. 네. 여기서 높은 거 보는 거죠. 뭐 없죠, 뭐. 왜? 여기 이쪽 구간 세타파가 더 높죠? 4에서 7 구간이 높죠? 세타파가 높습니다. 그쵸? 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알파파는 이쪽에 있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기초 율동을 세타파, 델타파와 세타파가 너무 높아서 기초 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써 있다고 6회째입니다. 뇌파를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 그냥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1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이를 확인한다. 2번, 2D 스펙트럼에서 기초율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아시죠? 그러니까 델타, 세타파, 특히 세타파보다 알파파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기초율동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델타, 세타파가 세서 I라고 하면 이거 10살이다 하면은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 ADHD, 의심. 발달이 느리다.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뇌는 노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델타파가 상당히 높죠? 델타파가 높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분은 뇌졸중 위험하다. 치매 파킨슨 위험합니다. 바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기출활동 보겠습니다. 가장 뇌파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이것만 딱 보고 나이가 50세니까 아유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나이 보시고 두 번째 2D 스펙트럼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타파가 4에서 7 구간에서 여기 높잖아요. 세타파가 높고 알파파가 여기 나왔어요. 18Hz 나왔습니다. 세타파가 높잖아요. 그럼 세타파가 높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나이 오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뇌가 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고
건강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10회째 나오냐? 왜 이렇게 잡냐? 이게 의료용에서는 주피크, 부피크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놔요. 근데 일반용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알파파 쪽으로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파 이렇게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여기도 높게 나오고 여기도 높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아직 일반용에서는 주피크, 부피크까지 하지 않습니다. 의료용에서는 주피크, 부피크에서 10Hz가 이렇게 나오겠죠. 6.16, 6.11 나오겠지만 부피크에서 7Hz가 뭐 12, 뭐 13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일반용에서는 알파파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2D 스펙트럼을 보고 잡으셔야 한다. 네. 이분은 몇 Hz입니까? 네. 이분은 몇 Hz예요? 네. 세타파보다 예. 네.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죠? 딱 11Hz. 영재 천재다. 아주 우수한 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이 뇌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델타, 세타가 강하기 때문에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 무시. 예.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 인지를, 인지는 저희가 세타 대 SMR, 세타 대 베타 요 두 개를 갖고 인지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네시스의 조엘 로바 교수가 세타 대 SM알파 비율이 2대 1 정도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세타 대 저베타도 2대 1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이 좋네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 여기는 정서를 보는 겁니다. 정서. 알파는 정서. 그래서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높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1 이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1 이상. 여기는 2대 1. 예. 요거는 언제 보냐면 의료용에서 밴드를 보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브레인 맵을 비교할 때 브레인 맵에서 세타 대 SMR 비교할 때 2대 1이 되는지 이거 이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냐? 세타 대 SMR 5.15 대 4.68 대 1.84 2330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이게 2대 1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정서 쪽을 본다. 그러면은 색깔 달리해서 보면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네, 이렇게 보면서 요 밴드별 비율부기를 요 브레인 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인지를 보는데 인지를 2대 1이 나와야 하는데 5.24, 3.88이고 5점대 4점이에요. 그러면 세타파가 5배 뭐보다 강하다? SMR파보다 5배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파가 강하니까 이게 잠자는 뇌파잖아요. 인지 능력이 안 좋다. 그쵸? 여기는 정설을 보는 건데 알파파가 좋은 뇌파인데 세타파가 그래서 알파파가 이렇게 얕아요. 여기는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0.3이고 여기가 1.80이에요. 여기는 좋으나 여기 안 좋아요. 그러면 정서도 안 좋다. 네. 브레인맵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예, 그 뇌파 분석인데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AI를 활용해서 주로 이제 리튼이나 챗 GPT를 쓰죠. 나이를 쓰는 겁니다. 65세 노인의 기초율동이 7일째일 경우 뇌와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지기능 저하, 졸음과 피로감, 느린 반응 속도,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다, 기억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움직임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암기해야 하나? 네. 그래도 뇌파를 좀 알아야만 AI를 활용할 때 뭐가 이제 오류고 뭐가 정확하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좌뇌, 우뇌. 나중에 또 이건 하겠습니다. 좌측뇌는 공부뇌, 우측뇌는 놀이뇌에서 좌측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데 우측뇌는 상상이라든가 창조, 예술적인 뇌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문제가 생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 베타파 얘기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를 설명할 때는요, 어, 세 가지 정도를 더 설명해 줘야 합니다. 뇌의 과학에서 말하는 인지는 인지뿐만 아니라 전부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반응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논문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 인지 할 때 어떻게 인지를 분석하냐고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예, 인지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꺼내는 겁니다. 인지. 자극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주의 산만하면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저장이 안 돼. 또 꺼내지도 못해요. 그걸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어떤 자극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조작해서 기억에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고차원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인지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은 선택해서 유지하고는 유지해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주의력입니다. 인지의 첫 번째죠. 뭐가 들어와야 저장하거나 꺼내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이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SMR파처럼. 예. 그다음 각성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들어온 정보를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돼요. 네 번째는 들어온 정보를 분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뇌의 두정엽에서 주의력은 뇌 두정엽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매 걸리신 분들 인지 능력 좋냐 안 좋냐 분석할 때 일단 멍해요. 그게 오래 가요. 어떤 정보를 야, 밥 먹어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가 없다. 각성돼 있지 않고 각성 유지가 안 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들어온 정보도 분류가 안 된다. 요 네 가지 과정이 주의력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또 있죠.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야 돼요. 뇌 속으로.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를 상행주의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ADHD, 오티즘, 자폐 이런 상태입니다. 상행주의적 선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기존의 정보와 기존의 정보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하행 자발적주의가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ADD라고 해요. 가만히 있고 조용한데 성적이 안 나와요. 네, 네. 기존의 정보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장이 안 되고. 네. 이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어, 저희 D2 주의 집중력 프로그램입니다. 주의 집중력 프로그램. 예.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첫 번째 단계죠. 방향 선택적 주의력과 분산 선택적 주의력 훈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예. 해결 솔루션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작업 기억입니다. 우리가 인지 설명할 때 첫 번째가 주의, 두 번째가 작업 기억.
세 번째가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업 기억은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억력이죠. 예, 기억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전두엽 피질, 예, 전두엽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의력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주의력은 두정엽 부분, 예, 작업 기억은 전두엽, 그다음에 해마 부위와 연결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전두엽은 이 하는 부위, 뭐 인지 조절이라든가 행동 조직화, 작업 기억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예, 뇌파 훈련을 해서 작업 기억 향상과 실행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엠백 훈련이 있습니다. 엠백 훈련, 또 엠백이라는 기억력 훈련이 있는데 이 엠백이라는 기억력 훈련은 TV에서 그 문제적 남자에서 그 IQ 190 천재들의 두뇌 훈련법이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후천적으로 이 IQ 올리는 비법이 뭐냐 했을 때 엠백 트레이닝을 얘기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IQ 올리는 비법, 엠백 트레이닝. 그래서 요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인생에서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뻔한 공식을 깨부순 게임 체인저들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엠백 훈련이라고 합니다. 엠백 훈련. 이 엠백 훈련을 이분도 했을 때 어떻게 변했냐 했을 때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졌고 수백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편안하게 연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엠백 테스트를 끝나는 날에는 옛날에 절반의 작동 기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이런 뇌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치 두뇌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보았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내가 정말 이런 뇌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아, 후회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엔백 트레인이고요. 저희 파낙톡스에서만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뉴로 피드백 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뇌의 전두엽 부분이고요. 메타인지는 한 차원 높은 고차원에서 나 자신이 했던 것을 관찰, 발견,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알고 있음을 아는 것,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주로 전두엽과 전두엽 피질에서 메타인지 기능이 발생되고요. 이 전두엽 피질의 두께, 전체의 부피,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크다, 머리가 살짝 튀어났다 하면은 머리가 뛰어나다, 학교 성적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네덜란드 라이덴 교수의 베만 교수는 IQ보다 메타인지가 성적을 더 잘 예측한다. IQ는 25% 정도인데 메타인지는 40%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 리사 소는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한 것이다.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냐? 메타인지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동물들이나 로봇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 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그게 바로 메타인지인데 그 메타인지는 어느 부분에 있냐? 전두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봇과 동물의 차이점이고 이게 바로 인간지능. 저희 파나톡스는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간지능을 발달시키는 회사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중요합니까? 인간지능이 중요합니까? 인간지능이죠. 인공지능에 지지 않을 인간지능을 만드는 것이
저희 파낙톡스의 회사 가치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전두엽 피질 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앞쪽 부위고요. 고차원적 인지, 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특유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그 최고도의 인지 능력, 제가 인지를 설명할 때 주의를 설명했고, 기억을 얘기했고, 메타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두엽에 있습니다. 전두엽. 전두엽에 해백질, 피질 부위에 해백질이 있는데 이 부위를 발달시키려면 이 부위를 발달시키면 우리 인간 지능이 최고로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두엽의 피질 부위에 해백질을 발달시키려면 뭘 해야 합니까? 전두엽의 피질 부위의 해백질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뉴로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뉴로 피드백 2013년도 논문입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을 대학생 12명에게 13.5주 40회 했습니다. 저 베타파로 했더니 MRI를 촬영해 봤더니 신경망이 변화됐죠. 어디요? 전두엽에 백질과 해백질의 최적이 증가했다. 백질과 해백질의 크기가 커졌다. 뇌의 구조가 변했다. 신경망이 발달됐다. 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고 싶다. 인간지능을 발달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뉴로하모니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열심히 하시고 최고의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시면 엠백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